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요. 보수 정당의 텃밭인 부산에서 성실함과 뚝심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타파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도권 일극화 문제만 놓고 보면 사실상 20년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과연 이것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이 함께 사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겠냐라는 굉장한 회의감이 듭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 초강력 협력체제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의원님 이렇게 먼저 이야기 인사 건네주시는 의원님은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역시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다 보니까 아닙니다. 편안하게. 예, 요즘 그 방송에서 제가 참 많이 뵙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예. 방송 출연은 이게 메뚜기 한철이거든요. 메뚜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살지를 않잖아요. 예. 한철만 살다가 가거든요. 네. 비슷한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출연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줄 때 열심히 나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 많이 나가가지고, 우리 당의 또 정책이라든지 또 국민들께 또 소상하게 설명해야 될 예, 그런 예. 정보들도 많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이제 당의 입장도 좀 전달하고,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국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럼요. 모든 의원님들께 그 기회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전재수 의원님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보면은 여야 불문하고 이제 합리적인 대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꼭 민주당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않고 어떨 때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해줘도 되나? 뭐 이럴 정도의 이야기도 편안하게 정치 평론하듯이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매력 때문에 PD들이 좀 찾는 게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사실은 이제 TV 토론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예. 이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토론하는 상대방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핵심을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분들이 이제 국민들인데 예. 국민들이 공감 못할 이야기를 맞습니다. 저도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예. 아닌데 예. 토론 끝나고 나올 때마다 아쉬움이 남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대한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이제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상식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문 그냥 방송인들도 뭐 생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피곤할 때가 많거든요. 에너지를 확 써야 되니까. 근데 의원님은 지금 방송 뭐 여러 군데 뛰셔야죠. 또 의정활동에다가 우리 지역구 관리에다가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니까 얼굴이 이렇잖아요. 아니, 잘생기셨는데 그 웃음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복식으로 웃었네. 그래서 좀 피곤합니다. 예. 네. 피곤하고요. 피곤하면 가끔 이제 얼굴에도 좀 묻어나고. 네. 근데 방송국에 가면 이제 분장을 해주시니까 이제 좀 감추고는 있는데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거짓말일 테고. 네. 그러나 요즘 사는 사람들 중에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곤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견딜 만한 피곤합니다. 예. 아니, 의원님이 또 좀 예.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예. 의원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 음말. 이게 또 이렇게 멋있구나. 네. 저도 예전에는 흰머리가 생기면 염색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의원님 방송 보면서 저렇게 음발해도 괜찮겠다 싶기도 해요. 고급져 보이세요.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번 염색을 하면 한 보름 내지 한 3주에 한 번씩은 해야 되거든요.
그거 힘듭니다. 맞습니다. 예.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숱하게 많은 실패와 좌절을 했거든요. 예. 10년 동안 제가 이제 선거만 이제 내리 3번을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렇죠. 친구한테 도와달라, 친인척들한테 도와달라,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도와달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다 쏟아붓는 건데 네. 근데 그런 선거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내리낙선을 했으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실패, 좌절 뭐 이런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염색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제 흰머리를 보면서 이 흰머리 숫자만큼 저는 실패와 좌절을 한 사람이다. 실패와 좌절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늘 또다시 실패, 좌절하지 않도록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겠다. 이 흰머리카락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 이 실버 헤어가 멋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많은 하얀 머리가 날 나이는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많으셨어. 조금 보니까. 빨리 하얘지신 거예요. 아니 예. 제가 학번이 90학번이거든요. 정말요? 1971년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50 하나잖아요. 근데 많이 쉬셨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네. 제가 학번이 90학번인데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 별명. 별명이. 학번은 90학번인데 제 별명이 80학번이에요. 얼굴이 사가 보인다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의원님 얼굴은 팽팽하세요. 머리만 쉬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딱 뵙고서 이분이 뭐 재수 삼수하실 분이 아닌데 말씀도 잘하시고 맞아요. 지금 요즘에 물 만난 고기처럼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여러 번 낙방을 하셨다는 게 전 신기할 정도. 그러니까. 정말 이 때를 못 만나면 이렇게 네. 여러 번 낙방을 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곳이 이제 민주당 간판으로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산 분들은 굉장히 역동적이라 네. 정치적 의사 표현을 이 손발로 막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멱살을 잡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요? 그다음에 이 명함을 드리면 명함을 찢어가지고 제 얼굴에 확 던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피켓을 두 동강을 내버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이제 일들을 좀 당하면 옛날에 이제 선거도 떨어졌는데 멱살까지 잡히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슬픈 일들도 많았고. 전 흰머리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왜 이렇게 한 지역을 고집하셨어요? 그럴 때 한 번 쑥 옮기실 수도 있지 예.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출마를 2006년 구청장 선거, 부산 북구청장 선거를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말렸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인데 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 탓으로 돌리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정치하기 어려운 부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엄청 말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부산을 굳이 고집을 했던 이유는 뭐 서울 수도권의 좋은 선거구 그런 데 가서 당선돼 본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본들 이게 가슴 울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부산 북구는 제 고향이거든요. 제가 경상남도 어령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초, 중,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어린 시절에 대부분을 보낸 곳이 부산 북구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고향을 위해서 뭔가 좀 일한다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성취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가슴 떨림, 가슴 울림이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편한 선거구 가서 뭐 일을 한들 무슨 가슴 떨림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 고향 가서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가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지금 부산 지역구 예전에 조경태 의원 계셨지만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셨고 그 조경태 의원님 그 생각이 나요. 그 국민의힘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 지역구에서 너무 환영을 받았다. 그만큼 그 민주당 의원으로 계셨다는 게 좀 힘들다. 근데 그 일을 또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저도 이제 선거를 할 때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 중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꽤 있으세요. 예,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지고 계신데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전재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냥 동생이니까. 또는 형이니까. 그러니까 당적을 뛰어넘는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맺어 나가는 것이죠. 그게 또 매력이군요. 예. 그리고 사람은 좀 이름 따라간다고 이렇게 좀 안 되실 때마다 그래 난 이름이 이러니까 될 거야 이러지 않을까 다음엔 재수하면 될 거야 이런 마인드로 버티시지 아니 정말 않으셨나요?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첫 출마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도 손자 이름을 대충 지었겠냐. 그러니까요.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러고서 첫 출마를 딱 결심했을 때, 아, 할아버지가 이름을 전재수로 지은 의미가 있구나. 너는 출마를 해서 떨어지더라도 한 번만 떨어지고 재수만 하고 그 다음에는 당선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 웬걸 삼수 사수가 되고. 이름은 재수인데 선거를 사수를 했어요, 사수를.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 지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전재수 의원님의 인생책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라는 책이에요. 라다크라는 지역이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들은 지역인 거예요. 네. 티베트하고 가까운 인도 쪽에 있더라고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예, 아, 있죠. 그런가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의 저자가 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인데요. 네. 스웨덴의 언어학자이기도 하고 또 네. 생태 환경 운동가로도 이름이 알려진 분입니다. 네, 라다크에는 원래 언어를 연구하러 왔는데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라다크라는 곳이 서구 문명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네, 거예요. 거기에 매혹을 느끼면서 이 라다크의 여러 면모들을 이제 관찰을 해 나가는데요. 네. 이 라다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집착하지 않고 굉장히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서구 문명이 이제 유입되면서 여기에서 누리고 있던 삶의 방식들도 변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까지 다 담고 있는 책인데 이 오래된 미래는 말하자면 라다크에서 서구 문명이 유입되기 이전의 삶, 그거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본보기다. 그래서 제목도 오래된 미래라는 역설적인 제목이 달리게 된 건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1992년에 발간이 됐는데 꾸준히 스테디셀러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 책을 인생책으로 또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정치를 하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오래된 미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치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어떤 철학적 성찰이나 반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지향하는 어떤 뭐 사회 그런 이제 상이 있을 텐데 제가 지향하는 그 우리 사회의 미래 또는 더 크게 나가자면 우리 문명의 미래 그것이 바로 이 오래된 미래에 있다. 어떤 시기였어요? 이 책을 읽으셨을 때가? 이 책을 읽은 것은 제가 이제 두 번 떨어지고 난 뒤에 그게 이제 2008년도거든요. 2008년도에 우연히 이제 서점을 들러서 제목이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그 서문을 봤는데 말하자면 문명 비판 서적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우리가 오늘날 문명의 이기, 문명의 혜택, 문명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고통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책 제목을 보고서 한 장, 두 장 읽다 보니까 이게 서점 주인한테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 권을 샀어요. 이 똑같은 책을요? 똑같은 책을. 그래서 이제 두 권은 이제 친한 분한테 이제 선물도 하고 한 권은 제가 읽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뒤로도 아마 저 정보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정보판 나올 때마다 이게
카바가 네. 책 네. 카바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책마다 제가 카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정말 인생 네. 책이시네. 네. 조금 더 자세히 지역을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곳이 통치를 말하자면 받고 있는 곳은 인도 쪽입니다. 네. 근데 이 라다크 사람들은 이제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티베트와 가깝기 때문에 네. 라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아주 정신적인 지주로서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네.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또 달라이 라마의 추천글이 있잖아요. 그렇죠. 괜히 쓴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곳의 면적이 남한보다 약간 작은데 인구는 30만여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엄청 낮은 거죠. 네. 그리고 이곳이 워낙 춥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겨울이 8개월가량 된다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런 혹한 속에서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 호지 여사가 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불만이 없고 모두가 그것을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가면서 네. 대처해 나가는 모습에 이 오래된 미래의 또 착상을 떠올린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 척박한 곳이고 여기서 딱 와닿았던 게 농사를 딱 4개월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지역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래 라다크에서 답을 찾다. 자, 첫 번째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네. 여기 보니까 더불어 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땅은 넓은데 예. 이 환경 자체는 척박하고 사람은 적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을 안에서 어떻게든 협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이 네.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네. 이 호지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검약이라는 겁니다. 네. 검약. 아끼고 네. 또 모든 사람들과 나눠 쓴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 이 책의 74쪽과 75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 완전히 낡아버렸고 사용 가치도 다 소진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라다크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다시 사용할 방법을 찾아낼 예. 것이다. 그들은 어떤 것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고 연료로 쓸 수 없는 것들은 비료로 쓰는 것이 라다크 사람들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검약이라는 게 아나바다인지 몰랐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하는 건지 몰랐는데 이 아나바다처럼 검약해서 쓰면은 행복해질까요? 저는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대개의 경우 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네. 결핍으로부터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잉여로부터 불행해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 걸린다면 요즘은 너무 기름지고 너무 잘 먹어서 병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검약이라는 것을 제대로 좀 실천을 하고 그것이 또 생활이 되고 또 체화가 된다면 그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더더구나 육체 건강에는 더 좋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좋으면 행복감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쓴 거 또 쓰고 해지면은 또 기버서 또 쓰고 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다 그랬죠. 근데 라다크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것이 이제 잉여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 상식적 수준에서 통용되는 그런 규범이랄까 그런 질서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쏟아 남은 거 버리는 게 없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연순환적인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쏘고 나면 이것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또 복원력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자연의 일부로 또 돌아가고 이런 이제 자연순환적인 그러니까 라다크 사람들이 저는 이제 주목을 했던 부분이 라다크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 이 관계 맺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순리에 맞는 그런 관계 맺음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더라. 그런 부분에 이제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검약이라는 부분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진영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 네네. 머리 하얗지 않고 네. 어린 시절 어떤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모범생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또 그리고 되게 잘생기셨어요. 아. 꽃미남이시고 그쵸? 왠지 모범생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원래 이런 사람들이 또 잘 놀아요. 잘생겼기 때문에. 본인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고. 네.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아 진짜요? 어, 진짜요? 책가방보다 그 저 축구공을 옆에 끼고 다니고 오. 도시락도 뭐 2교시 끝나고 까먹고 저도 왜냐면 그랬는데. 점심시간 때 축구하고 야구하고 농구하고 또 제가 축구를 잘해가지고 네. 동네 어른들하고 주로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공을 찾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시합이 끝나니까 네. 그때 그 사이다를 한 병씩 사줬어요. 사이다. 사이다. 그 어린 그 시절에 이게 사이다에 그 톡 쏘는 맛 있잖아요. 네. 그걸 못 잊어가지고 어른들 속에서 공차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사이다 얻어먹으려고. 얻어먹으려고. 아니, 근데 의원님이 저기 운동 말고도 잘하는 게 또 있으시던데? 샘을 그렇게 예, 잘하신다면서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셈을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데 허구한 날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공부는 안 하고 공이나 차로 댕기고 그 동네 그 형들하고 어른들 틈에 끼어가지고 댕기니까 사이다나 얻어먹고 댕기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만 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한 군데 메어놔야 되겠다. 어디 한 군데 딱 못 움직이게 묶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아이디어를 내신 게 저희 시절에 이제 주산학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랬죠. 한때 엄청 유행이었어요.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네. 뭐 이런. 처음에는 이제 답답하고 다니기도 싫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재미를 붙이면 또 한 곳에 푹 빠져드는 이제 기질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주산을 무려 5단까지 했어요. 어머, 네. 몸이 주산 오단. 엄청 주산 오단. 좋으시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마 그러니까 잘 이제 모를 거예요. 저희가 할 때 이제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고 그다음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고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있는데 가감산, 네. 가감산이 있고 요게 있는데 100만 단위 15행 그러니까 이 100만 단위 숫자를 15행 15줄을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겁니다. 천재시네요, 천재. 아니, 아니죠. 요즘은 다 전기 계산기로도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넣기도 쉽지 않겠다. 그렇죠. 그 주산이 훨씬 빠르죠. 그래가지고 그 주산 학원을 홍보를 하는데 말하자면 홍보를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모델? 마을 주민 제가 나가가지고 슈퍼마켓에 계산하시는 분, 그 계산기 가지고 네네. 계산하시는 분하고 저는 주판을 놓고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제가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산학원에는 이런 아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홍보를 해가지고 그때 되면 아이들이 또 많이 오죠. 그래서 제가 한 달치 수산학원비를 면제받고 홍보도 해주고 이야. 모델로 활동하셨구나. 모델이셨네, 모델. 아니 모델은 아니고 이제 홍보 도구였죠. 이제. 아니, 의원님 그러면 근데 전공은 인문 역사 쪽 하신 거 그렇습니다. 아니세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수산 잘하는 거하고 수학 잘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칭연사는 빠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미분 적분 들어가니까 이게 뭐 천지분간도 못하고 예, 그래서 수학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계로 가고 이제 역사 선생이 되려고 이제 사범대학을 갔죠. 아니, 근데 어떻게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게 1989년입니다. 1989년도에 정교조가 이제 결성이 돼가 출범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교육을 이제 외치면서 선생님들이 노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국어 선생님께서 정교조에 참여를 했는데 그 창립식 행사 때 축시를 낭독을 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부당한 조치에 항의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데모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로 부당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역사를 제대로 배워서 역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말하자면 역사적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이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역사교육과를 갔죠. 가서 이제 보니까 이게 평생을 학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운동도 하다 보니까 예. 야, 이게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역사적 정의를 채우는 것은 엄청난 한계가 있겠더라. 역사 선생님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몇 곱절 더 영향력이 있고 예. 확실하겠더라. 그래서 이제 역사 선생님의 길을 포기하고 정치학과로 가서 정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미래 라다크에서 답을 찾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열된 공동체.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상향 같은 동네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웃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호주 여사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운동에 또 뛰어들게 되신 거죠. 예. 1974년에 인도 정부가 개방 정책을 펴요. 그러면서 라다크에도 이 서구 문명이 유입되게 되는데요. 뭐 외국인 관광객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뭐 오는 게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신기한 문물을 구경하는 거니까 좋을 수 있는데 라다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간에는 우리끼리만 살 때 전혀 부족한 게 없다고 느꼈는데 외국 사람들 보니까 번쩍번쩍한 시계도 차고 있고 뭐 선글라스 같은 것도 끼고 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돈이 라다크 가족 한 가족이 1년 동안 쓰는 돈과 비슷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난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전엔 가난을 몰랐어. 그렇죠.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미디어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계속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연료를 이렇게 힘들게 구해와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런 겁니다. 내가 라다크에 처음 왔을 때는 처음 보는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내 손에 살구를 꼭 쥐어주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 그 어린아이들은 뭔가 칙칙한 옷을 입은 그냥 거리의 아이들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과 마주치면 한 푼만 주세요라고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모습이 바로 그 분열된 공동체를 결정적으로 또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예전에는 라다크 사람들은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하면 그냥 옆집에서 오고 그럼 그 집 필요할 때 내가 가고 하면 됐는데 어느 순간 일손을 쓸래도 돈이 필요한 거야. 네. 어떻게 보면 인류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문명이 있을 텐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본주의 문명이 지고지순한 최고의 문명,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문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무지하고 오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달려와가지고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살구를 손에 꽉 쥐어주는 이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저는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지가 된 거예요, 아이들이. 이 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 문명, 이 돈을 우선시하는 문명이 라다크 사회를 완전히 급습을 해서 완전히 집어삼킨 것이죠. 결국은 이제 라다크 사회도 이제 급속한 변화 또는 이제 공동체 붕괴 또는 이게 자본주의 물질 문명에 익숙해져가는 이런 변화들이 안타까운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작은 단위의 자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라다크 사회는 너무 이상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됐던 그렇죠. 그런 곳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래된 미래를 통해서 또는 라다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이 라다크 공동체가 말하자면 하나의 아주 비주류 또는 사라져서 곧 없어질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인류 보편적인 공동체로도 가능하지 않냐. 라다크 공동체가 주류가 되고 우리 이 문명에 말하자면 주류가 된다면 오늘날 이 자본주의 문명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라다크 사람들이 하나의 규범처럼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배제시키고 질식시켜버려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라다크 공동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도달했으면 하는 그런 문명 하나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처럼 이제
굉장한 상실감을 들게 만드는 그런 변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근데 이제 선거 얘기도 잠깐 하면은 그 사모님은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사실은 그 한 16년 4번 떨어지는 동안 아내의 내조가 얼마나 대단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뭐 그 동네에서는 거의 뭐 북구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때 이러면은 왠지 돌아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살님. 그렇죠. 그 어떤 내조를 받으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집사람과 이제 가족들 생각하면 이게 평생을 갚아도 이제 갚지 못할 빚을 졌고 제가 오롯이 부담해야 될 고통을 함께 나눠준 이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첫 출마를 했을 때는 그게 2006년도인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이제 만삭이었습니다. 둘째 아이 만삭이었는데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보름 만에 출산을 했으니까 선거운동 기간은 완전 만삭이죠.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근데 어떻게든 지역의 유권자분들 만나고 또 해야 되니까 댕겨야 되니까 또 집사람이 또 흔쾌히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남편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선거 최일선에 나섰어요. 그나마 이제 길거리에 이제 다니면서 명함 나눠주는 건 더 힘드니까 이제 경로당을 이제 쭉 돌게 했습니다. 제 지역구에 경로당이 153개가 있는데요. 153개 경로당을 다 돌았습니다. 정말요? 다 돌면서 대단하시다. 그냥 돈 것이 아니고 그 어르신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 어르신들한테 북구댁입니다. 우리 전재수 후보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또 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삭의 몸으로 큰절을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께서 아이고 야야 큰절 안 해도 된다. 나온다 그만해라. 나올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말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라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이 만삭의 몸으로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또 표를 많이 주셨어요. 그 이미지가 집사람에 대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제 저보고 그럽니다. 유권자들이 전재수 당신 보고 찍은 거 아니야. 당신 부인 보고 찍은 거니까 부인 보고 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 제가 댕기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아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미안해 죽겠습니다. 네. 자, 미래 라다크의 서답을 찾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다크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더불어가는 사람들이 분열된 공동체를 보고 호지 여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라다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책에 쭉 나오죠. 이 책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라다크 같은 경우는 고산지대이기도 하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0일 이상 해가 뜨는데 춥잖아요. 그럼 난방을 어떻게 할까? 다른 데서 연료를 구해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태양열 난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 호지 여사가 또 추진을 하고요. 근데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뭐 진짜 난방이나 되겠어? 라고 다들 의심하고 했는데 결국 그걸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고 또 공동체 의식이 계속 파괴되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라다크 같은 경우는 또 연극이 그 전부터 전통 문화로서 잘 행해져 왔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연극 프로그램도 계속 만들고요. 또 1980년에 이 라다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설립해서 뭐 비디오도 찍고 워크숍도 하고 뭐 각종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라다크가 그간 이렇게 왔던 우리가 계승해야 할 이 오래된 미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라다크의 청년들도 처음에는 밀려오는 서구 문물에 홀라당 빠졌다가 다시 좀 중심을 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라다크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생겨서 어느 정도는 공동체가 좀 회복되는 그런 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나라를 만들고 싶은 방향이나 앞으로 하고 싶은 방향이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자면 정치를 하는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도 이 자본주의의 탐욕성, 무한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
극단적 이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조금 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따뜻한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엄청 성실하시더라고요. 그 20대 국회 때 국회 출석 100%로 개근상 받았다고 하는데 21대는 어떠셨어요? 조금 안 됩니다. 아, 조금 안 되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초선, 재선, 3선 되면 네. 업무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오라는데도 더 많아지고 처리해야 될 일들도 더 많아지고 어떻든 이 성실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출석률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가지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한두 번, 뭐 두세 번 빠진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0%가 깨졌어요. 한 번 깨지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바쁘시니까. 예. 네. 사실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본회의장 문을 딱 여니까 의장님께서 오늘 회의는 산회합니다. 땅땅땅. 그 간발의 차이로. 아이고, 그래서 아쉽네요. 그래가지고 결석이 한 번 되니까 이게 마음이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러셨군요. 네, 의원님 어떤 법안을 올리셨을까 참 궁금하네요. 어떤 법안들 통과시키시고 어떤 법안들 지금 대기하고 있나요? 사회적 경제법이라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해놨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법은 말하자면 생태적이고 자연 친화적이고 또는 공동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이유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나눠 쓰고 그다음에 또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협동조합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많거든요. 근데 이런 협동조합들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이 대출을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대출 막 하잖아요. 삼성전자 대출 막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주식회사 자본주의의 대안적 모델인 협동조합 경제공동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들이 이게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이제 사회적 경제법을 발의를 해놨고요. 그런 부분에 제가 역량을 집중하려고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미 이 책을 사서 또 뭐 다른 분들한테 또 나누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한테 더 추천하고 싶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것 좀 봐라.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세상 참 안 변한다. 그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정치가 안 변해요.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려면 닥친 위기만 생각하다 보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추구해야 될 문명이 바로 이 라다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좀 큰 그림을 보고서 당면한 일도 좀 하면 그래도 좀 세상이 변화하고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정치가 촉진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오래된 미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 보니까 약간 홍반장 느낌이 나세요. 어디 가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려운 일 생기면 국민들이 도와줘요 전재수 하면은 딱 나타나서 재수 있다 이러면서 해결할 것만 같은. 네, 어감 정말 좋다. 어떻게 이 책을 좀 한 줄 요약해 주신다면? 예. 저는 이런 한 줄 요약하고 싶은데요. 네. 기후위기 문제를 풀 열쇠 또한 여기에.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 화두가 뜨거운데 네. 사실은 그게 양적 생산을 지속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부작용이잖아요. 근데 라다크 사람들은 이 검약. 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좀 되새겨야 할 가치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런 한 줄 평 남겨봤습니다. 네. 의원님, 시청자분들 뭐 요즘 뭐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많이 만나시지만 개인 얘기로 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제 극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위기로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K-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세계적 위상을 가지고 또 해나가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고 국민들의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임무들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국민들의 삶의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데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긴 시간 동안 의원님께서 이런 많은 역량을 쌓으셔서 이렇게 날개를 펴는 그런 때가 이제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앞으로 더 큰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모익집. 오늘은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을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문학 분야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이 단편집 한 권을 위해 10년을 허비했다. 100편이 넘는 소설을 찢어 없앴다. 원고지 5만 매, 그리고 남은 건 겨우 이것뿐이다. 첫 번째 책은 최근 재발간된 다자이 오사무의 첫 창작집 만년입니다. 이 책에는 죽음을 각오한 20대 초반의 작가가 유작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15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다자이 오사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최초의 작품 열차를 비롯해 외로웠던 유년기와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담은 자전소설 추억과 최선을 다할수록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청년들의 자포자기 심정을 희화화한 로마네스크까지. 청년 시절 다자이 오사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로 가득한데요. 다자이 오사무 작가의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신념을 따르고 사랑의 진심일수록 상처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다음은 젊은 작가상부터 신동엽 문학상, 이호석 문학상까지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는 조혜진 작가의 신작 소설 완벽한 생애입니다. 직장을 돌연 그만두고 제주로 여행을 떠나게 된 윤주와 제주 생활을 하는 동안 윤주의 방을 빌려 한국 여행을 하게 된 홍콩인 시진. 그리고 제주로 이주해 살아가는 윤주의 친구 미정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삶에서 잠깐 스쳐가는 타인에게 기꺼이 소중한 공간을 내어주고 각자가 안고 있는 상처를 함께 위로하는 과정을 소설은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죠.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진심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조혜진 작가의 신작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일본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무라카미 하루키, 오에 겐자부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번역 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가와 요코 작가의 작품 은밀한 결정입니다. 1994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작가의 초기작에 속하는 장편소설로 2013년 불어판을 시작으로 28개국에 번역되며 재조명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소설은 알 수 없는 힘으로 사물의 존재와 기억이 사라져가는 섬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주기적으로 소멸이 일어나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기억을 잃고 기억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비밀경찰에 끌려가 사라지고 마는데요. 소설가인 주인공 나는 소멸이 일어나도 기억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몰래 지켜가며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죠. 오가와 요코 작가만의 특색 있는 스릴러 작품을 만나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현진권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을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오늘은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해 탐구한 책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선정해 주신 책 정치란 무엇인가 어떤 책인가요? 예, 정치의 그 원뿌리부터 출발해서 정치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제대로 정착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주시고 확실하게 방향을 제시해 준 그런 책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를 집필한 이 함재봉 교수님은 네. 자세하게 좀 어떤 분인지 이 궁금해요. 한국 사회에서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정치학자입니다. 네. 미국에서 주로 공부를 하셨고 경제학 지식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인 그런 관점에서 정치학에 대한 이 이론을 오랫동안 깊게 탐구하신 분입니다. 이 함재봉 교수님은 분명 이 책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특정 부분을 좀 강조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그렇습니다.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예, 정치라는 것은 이 개인의 삶하고는 좀 떨어진 어떤 뭐 공적인 영역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정치인들은 이런 개인 영역, 다시 말해서 자기의 탐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치 영역에서 만족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면 좀 어떤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제목이 정치란 무엇인가 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치 시즌에 맞춰서 참가하는 모든 정치인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공부를 하고 정치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현진광 국회도서관장님과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찾아뵐게요.